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드디어 어제 예산안 합의를 하고 오늘 본회의 통과되게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, 별말씀. 근데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오늘 주제도 있긴 했어요. 한 말씀 드리면은 너무 못한다. 사실 우리 국민들 눈높이는 그 말씀이 맞는데 글로벌하게 보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왜냐하면 이 미국은 사실 정치적인 양극화가 우리보다 훨씬 심하고요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익 집단에 포획되어서 정치가 이익 집단 대변하는 이런 이제 정치가 된 것도 상당히 오래돼 있어요. 거기는 뭐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자금도 이익 단체들한테서 나오고 정치가 공익보다는 사익을 더 많이 대변하는 정치. 한국은 좀 덜합니다, 사실. 유럽 같은 경우도 극우 정당이 굉장히 강화됐죠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영국은 브렉시트, 지금은 뭐 엄청 후회하고 있고.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정치가 다 좀 극단화되어 있습니다. 한국이 상대적으로 덜 극단화되어 있다. 아, 덜 극단화.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도 합의하지 않습니까? 미국 같으면은 정부 부도선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예산안 합의가 안 돼가지고. 예, 저희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. 예, 근데 미국 그렇잖아요. 그 한국 정치가 그나마 좀 괜찮다.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는 안 맞지만 정치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. 이것도 좀 아울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. 예, 양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예산안을 둘러싼 어떤 심한 정쟁의 모습은 좀 피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. 합의를 한 거는 언론에 안 나옵니다. 합의 안 하고 싸우는 것만 나오고 법안들이 상임위에 올라올 때 한 뭐 100건을 기준으로 하면 한 99건은 이제 합의해서 통과시킵니다, 우리가. 그 중에 뭐 4-5건만 이제 그게 이제 쟁점화되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다. 근데 이제 이걸 합의해서 통과 못 시킨다고 못 챙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되죠. 그렇잖아요. 근데 이거를 뭐 그래서 너무 무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제가 볼 땐 좀 공평하진 않다. 전체 법안 상정안 중에 어느 정도 합의하는지 그걸 좀 언론에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. 합의율이 몇 프로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이제 정치적 능력이 여러 가지 측면의 능력이 있지만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타협할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. 타협하는 것은 이것도 능력입니다. 왜냐하면 뭘 타협해야 되고 무엇을 타협하지 말아야 될지 여기에 대한 사회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.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은 자기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양보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근데 또 이게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도 박수를 쳐야 되고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의회 정치를 저도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지만은 그런 능력이 좀 길러지는 것 같고 우리 의회 정치의 핵심이 소위입니다. 법안 소위. 네, 상임위의 법안 소위. 그렇죠. 그렇죠. 뭐 예산 소위도 있지만 특히 법안 소위가 의회 정치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의회 정치를 쉽게 표현하면 소위 정치다. 대한민국은 다 소위에서 이루어고 있습니다. 근데 소위가 진행되는 과정들은 거의 방송에서 생중계가 안 되죠. 언론 기자도 안 들어옵니다. 하지만 속기록은 다 남습니다. 그래서 소위의 속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. 하고 여기에서 이제 상대 당에서 이건 빼자, 이건 넣자, 이건 타협이 안 된다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회도 하고 한숨 돌리고 또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타협에 이르는 것도 있고요. 이게 살아있는 민주주의다. 이런 점들이 좀 별로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국회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, 지금. 당론에 얽매이다 보니까 거기서 소신 정치를 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거수기 정치가 되고 이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용산 출정소다. 어느 정권이나 그런 말 다 들었죠. 청와대 출정소다. 뭐 이런 말 다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신이 좀 정복된 것 같아요. 용산이 잘하면 용산 출장소 해도 되죠. 그렇잖아요. 요즘도 뭐 언론에서 수직적 당정 관계, 수직적 뭐 당정 관계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잘하면 뭐 수직을 하든 수평을 하든 뭔 상관입니까? 대통령 도와줘야지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수직적 당정 관계는 본질을 정확히 표현한 건 아니다. 본질은 용산이 못하는 게 본질이지.
쓴소리를 할 줄 아냐 할 줄 아냐 마냐가 뭐 비대위원장 지금 우리가 현안인 혹은 당 대표의 굉장히 중요한 소양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것도 본질 정확히 못 짚고 있는 게 쓴소리를 할 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쓴소리를 통하게 할 줄 아냐. 용산에 맥히냐. 맥히냐 이게 더 중요하지. 용산이 바뀌어야지. 쓴소리만 하고 용산이 안 바뀌면 그거는 당정 수직 수평이 아니라 그냥 당정 충돌로 관계가 붕괴되는 거잖아요. 그게 이준석 대표 때 그런 일이 나왔잖아요. 뭐 이준석 대표만의 책임도 아니고 용산 책임도 있고 그리고 양자 책임인데 근데 어쨌든 그 책임의 일부분을 당이 같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항상 당대표 이야기할 때 쓴소리 할 줄 아냐 저 본질 정확히 못 짚은 거다. 쓴소리 맥히게 하냐 쓴소리도 못하니까 그런 말 물론 하겠죠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쓴소리만 잘하고 맥히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이건 당정관계 붕괴로 간다는 거죠. 이준석 전 대표 때 사례다. 그때 비극이었죠. 뭐 27일은 또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이 기다리고 있고 예. 28일은 쌍특검 그 특검 있죠. 예, 있습니다. 이게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어요. 예, 예.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야당하고는 처음부터 전면전이 예상되지 않을 수 없는데. 제가 한동훈 장관이면 본인의 원칙대로 풀어야 된다고 보고요. 네. 본인은 어쨌든 법치주의 자기의 가장 중심 철학이잖아요. 네. 법무부 장관을 했고. 그래서 법치주의 정신으로 볼 때 이 특검은 이건 진짜 악법이에요. 그 자체가.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.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은 없는데 그때 문준용 그 아들 예. 채용비리 건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럼 문준용 특검하자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는 아니 뭐 대통령 가족이면 다 죄인이냐 이렇게 반격을 했을 거예요. 그리고 단호히 거부를 했을 겁니다.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면 근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고 네. 새로 나온 것도 없고 죄라고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특검을 할 법리적인 근거가 없어요, 사실은. 네. 여론 재판이에요. 특검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본질은 비호감도에 있지 무슨 죄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우리 당 일각에서는 특검 시기를 조절해서 받자 이런 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특검 프레임에 이건 말려드는 거고 이 비호감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.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좀 김건희 여사가 뭐 대선 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조용히 내줘야겠다 그랬죠. 그렇죠.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. 라고 대선 때 약속을 했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죠. 그건 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. 또 막상 대통령 선거 이기고 영분이 돼 보니까 본인도 나라 일에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아내로서만 있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되게 바쁘잖아요. 그럼 국내에서 좀 영부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였을 거예요. 그래서 약자들이라든지 또 본인이 동물 권리 중시하니까 그런 영역도 좀 관여를 했고 그래서 개고기 식용 금지 이런 것도 좀 관여를 했잖아요. 그걸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대선 때 약속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 본연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. 그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럼 상당 부분 비호감도가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